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에세이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 있죠.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이 있었고,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두 명의 작가, 남녀 작가가 함께 집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각각의 책으로. 그중 한 분인 츠지 히토나리라는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네, 이분이 코로나 이후에 첫 에세이 출간을 한 거라고 하고요. 그동안 어떤 채널에 이제 계속 칼럼식으로 이제 연재를 했던 거를 모아서 편집을 한 책이라고 해요. 이 책은 싱글파파가 된 츠지 히토나리 작가님과 그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데요. 파리에서 그 아들이 태어났고 계속해서 이제 육아 과정을 이제 정리를 에세이 형식으로 정리를 한 책입니다. 아들이 10살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싱글파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때부터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일기처럼 굉장히 담담하게 자신의 감정, 있었던 일들, 아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 대화들이 굉장히 마음 깊이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변화된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과정, 그리고 사춘기를 겪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아빠의 시선으로 굉장히 애틋하게 담아내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문장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에세이를 쓰는 분들이 좀 대단한 건 뭐냐면, 저도 가끔 글을 쓰지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이제 기억을 해내서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물론 이 작가님은 소설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기억하면 정리를 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느낌이 오거든요. 아이의 그런 말투의 변화, 그리고 또 아빠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 진짜 작가의 이야기인데도 한편의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서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인가 이 목차를 보면 연도별로 2018년 아들 나이 14살부터 2022년 아들 나이 18살까지 이렇게 총 5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남자아이가 커가는, 성인이 되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생각들, 변화하는 모습들, 부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아이의 성격, 점점 인격이 형성이 되어 가잖아요. 별다른 취향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생각이 크게 없던 그런 남자아이가 자신만의 코드가 생기고, 또 그런 취향이 생기고, 연애도 해보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아빠가 얼마나 아들을 생각하는지, 본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이제 본인도, 이 작가님도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음악도 하고 영화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많은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내가 최소 10년은 정말 쓰러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아들과 함께 해야겠다, 아들에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유명하신 작가님이라서 이런저런 일들로 이슈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큰 상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번역본임에도 불구하고 잘 읽히고 되게 술술 잘 읽혀지고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또 프랑스어하고 일본어가 이제 아마 혼재가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원래 원본에. 왜냐면은 파리에서의 이야기들을 담았기 때문에 아들이 프랑스어로 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매끄럽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낭독을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파리의 아침. 12월 어느 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은 시간에 아들을 학교에 보냈다. 늘 똑같은 아침이지만 파리의 겨울은 어둡고 추워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정말 싫다. 오전 7시 정각이 되면 아들 방과 내 침실에서 알람 시계가 거의 동시에 울린다. 나는 주방에 가서 아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아들은 내가 만들어준 아침밥을 먹고 7시 40분쯤에 집을 나선다. 어두운 계단으로 뛰어나가는 씩씩한 내 아들. 나는 계단에 불을 켜고 나선형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며 잘 다녀와 라고 일본어로 외친다. 대답은 없다.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들리진 않는다. 요 몇 주일 파리는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매주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한다. 1968년 5월 학생운동 때와 비슷하다고 인근 빵집 노부인이 말했다. 유류세 인상에서 비롯된 시위이긴 하지만 그 바탕에는 마크롱 정권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 올랑드 대통령도 인기가 없긴 했으나 이렇게 폭동까지 일어나진 않았다. 프랑스는 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그리고 14살짜리 아들을 둔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오전에 나는 주로 소설을 쓴다. 2권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의 초안이 끝나 퇴고에 들어갔다. 생각해보면 소설가라는 게 참 신기한 직업인 것 같다. 회사도 없고 월급도 없다. 글을 쓰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탓에 무작정 써야 한다. 문득 깨달은 거지만 스바루 문학상을 받은 해가 1989년 10월이니까 내년이면 작가 생활 30주년을 맞게 된다. 무턱대고 글을 썼는데 용케도 작가라는 모호한 직종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쉼없이 쓰다 보니 일거리가 끊기지 않았나 보다 생각하며 자신에게 놀란다. 100권 가까운 책을 펴냈지만 쓸 게 없을 때가 바로 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늘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가난한 작가 근성 탓인지도 모른다. 단둘이 보낸 크리스마스. 12월 어느 날, 올해는 아들과 단둘이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쓰던 소설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요즘 집필하는 데 집중하느라 크리스마스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일본의 오쇼같이나 다름없어 다들 가족과 함께 보낸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파트 건물은 아이 울음소리 하나,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다들 부모님 집이나 시골집에서 가족끼리 지내는 게 틀림없었다. 어젯밤에도 거리가 한산하고 캄캄했다. 프랑스에는 친척 한 명 없어 아들이 따분해하는 것 같았다.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차, 크리스마스 선물. 푸나게 가서 좋아하는 걸 사자고 했더니 아들이 대뜸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종이에는 플로리다 스튜디오 20과 쉐이퍼 박스라고 적혀 있었다. 아무래도 음악 편집 소프트웨어와 이펙터인 듯 했다. 아빠가 엊그제 내 곡 더 듣고 싶다고 했잖아. 필요 없는 건 받고 싶지 않고 내가 기뻐해야 분명 아빠도 기쁠 것 같아서 리스트를 만들어놨지.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선물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니 고마웠다. 그런데 이걸 인터넷에서 구입한다 해도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싼 금액이었다. 아비치라든가 프로 뮤지션이 사용하는 기자재잖아. 라며 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 그래도 기분은 좋아 보인다. 지하실로 내려가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을 찾아내 현관 앞에 장식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든 장식품인데 크리스천도 아니고 해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였다. 어머니는 잘 지내시려나. 매년 이걸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난다. 어머니는 올해로 83살이 된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거실에서 스팅의 잉글리시맨인 뉴욕을 부르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와 곡을 만들었으니 한번 들어달라고 했다. 벌써 다 만들었어? 아들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얼른 아들 방으로 가서 마샬 헤드폰을 썼다. 나의 라이브 음원을 일부 샘플링해서 애시드 계열의 클럽 사운드로 재해석한 것이었다. 좋은데? 대단하네. 진짜 멋졌다. 기자재가 좋아서 소리의 폭과 깊이가 생겼다. 시대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다시 계단을 뛰어내려가 지하실에 넣어둔 낡은 베이스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 소형 앰프를 뒤져서 내놓았다. 이것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게. 아들이 입꼬리를 반쯤 올리고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감정을 보여준 것이다. 같이 스팅 연주할까? 얼마 전 잠깐 기타를 가르쳐 보고서야 아들이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짐작했다. 아들 침대에 나란히 걸터 앉아 나는 기타를 들고 아들은 베이스를 안았다. 그럴듯한데? 하며 치켜 세웠더니 아들이 또다시 입꼬리를 올리고 싱글벙글 귀엽게 웃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빠와 아들은 아들 방 침대 위에서 스팅의 잉글리시맨인 뉴욕을 연주했다. 아들 방 창문 옆으로 옆 건물 창문이 보인다. 자그마한 식물 같은 게 장식되어 있다. 어슴푸레한 크리스마스의 빛이 그곳에 쏟아지고 있었다. 행복이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살포시 다가오는 이런 부드러운 빛과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4살 먹은 아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하루하루는 나름대로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때로 하느님은 이렇게 깜짝 선물을 주시기도 한다. 인생의 80%는 힘들고 18% 정도는 그저 그런 것 같다. 나머지 2%를 나는 행복이라고 부른다. 깜짝 놀라게 행복한 것보다 그 정도가 좋다. 날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느긋하게 살고 싶다. 그게 내게는 행복이다. 나도 아들을 흉내내어 반쯤 입꼬리를 올리고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때 마침 프랑스 화가 친구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무슈츠지? 이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어? 나는 오늘 밤 아들과 단둘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지만 그저 그런대로 행복해 라고 답장을 보냈다. 메리 크리스마스. 프롤로그 1월 어느 날 아직도 싱글파파가 된 그날의 절망감을 잊을 수 없다. 그날부터 아들은 마음을 닫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아들이 예전의 미소를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들 방에 가봤더니 아들이 늘 껴안고 자는 아기곰 인형이 젖어 있었다. 그것도 축축하게. 응? 깜짝 놀라서 아들의 눈가를 만져보니 눈물기로 젖어 있었다. 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던 아들이 혼자서 몰래 눈물을 흘리다니. 그때 아들에게 정말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가슴이 아팠다. 그 순간 나는 엄마 노릇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들과 나는 잘 먹지도 못했다. 휑하고 냉랭한 집에 살던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 뒤에는 둘이 바싹 붙어 지내게 되었다. 내 방과 아들의 방은 얇은 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부스럭부스럭 뒤척이는 아들의 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다. 위궤양 진단을 받은 나는 날마다 약을 먹어야만 했다. 그 탓인지 몸무게가 50kg을 겨우 넘길 정도로 빠져버렸다. 뭐든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맛있는 밥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나는 하얀 쌀밥을 도시락에 담았다. 그러고는 아침 도시락 습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점심에는 아들이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기 때문에 저녁만큼은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맛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음식 중 아들이 잘 먹어준 것이 바로 토마토와 참치 파스타였다. 아빠인 내가 엄마를 모두 대신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요리였다. 그래도 요리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요리도 할 줄 몰랐다면 더 힘들었을지 모른다. 요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집안에 온기가 돌았으니까. 그리고 주방은 우리를 구해주는 피난처이기도 했다. 먹어야 산다고 자신을 다독이며 그날그날을 버텼다. 축 처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내가 여기서 힘을 내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온종일 주방의 불을 끄지 않았다. 작은 테이블을 사서 주방 옆에 두고는 그 위에 컴퓨터를 놓고 작업을 하면서 조림이나 찜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를 했다. 말하자면 온기가 사라지지 않게 안간힘을 쓴 것이다. 요리를 좋아하는 한 친구가 토마토 안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으니 아들이 토마토를 좋아하면 일단 토마토를 먹이라고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나날이었지만 토마토 덕에 살아났다. 아들은 토마토와 마늘 파스타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거기에 참치를 넣는 등 이리저리 궁리해서 음식을 만들었다. 맛있어? 하고 물었더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맛있어 라고 대답했다. 별거 아닌 말이지만 그건 가족을 살리는 첫마디였다. 날마다 그 말만 주고받았지만 내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나고 아들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물론 원래 가족 형태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먹는다는 것은 삶을 지탱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아무리 바빠도 정성을 들여 제대로 음식을 만들고 요리하는데 오롯이 그 시간을 쏟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온기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이윽고 아들의 말과 목소리와 미소가 돌아왔다. 얼굴이 밝아지고 그 나름의 행복도 돌아왔다. 나는 아빠이자 엄마였다. 내가 이혼을 한 것은 아들이 막 10살 되던 해였다. 이 책의 내용은 아들이 14살 무렵부터 시작하지만 회상하듯 10살대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우리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 담긴 마음 여행 일기이기도 하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12월 어느 날 우리는 비행기로 날아가 마침내 무사히 포르투갈에 도착했다. 유럽과 인연을 맺은 지 17년. 우리 부자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그리스, 영국, 덴마크, 체코, 터키, 헝가리,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등 EU권의 주요 도시 이곳저곳을 여행했다. 그 중에서 가장 느낌이 좋은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첫 번째로 꼽고 싶다. 리스본의 어떤 점이 좋냐면 우선 사람이 좋다. 여기서 다른 도시 험담은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리스본 사람들은 다 착하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긴 상냥함이 있다. 물론 도둑이나 소매치기도 있으니 충분히 조심할 필요는 있으나 다들 일본을 좋아해서 우리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온다. 일본어를 써서 돈을 뜯어내려는 무리와는 다르다. 그 점에는 조심성이 많아서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첫날에 페르난도, 안토니오, 아르민도, 펠리페와 친해졌다. 그들은 모두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레스토랑을 소개해준 사람도 있었고 전철 타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성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준 사람도 있었다. 통조림 가게 점원도 친절했다. 다른 나라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왜 다른 걸까? 포르투갈 사람들의 일본 사랑은 대단하다. 그러고 보니 총포류를 일본에 처음 전해준 외국인이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과 일본의 역사적 유대는 일본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다. 서로 통하는 그 뭔가를 느낄 수 있다.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 바칼라오와 정어리, 문어를 비롯한 생선 요리이기 때문일까?
카스테라나 바테라, 블랑코, 보탄, 가보차, 갓파, 가루타, 곤페이토, 곶푸, 주반, 조로, 미라, 빵, 핀키리, 샤본, 다바코 등 일본인에게 익숙한 외래어 중에는 포르투갈어가 상당히 많다. 아리가토라는 말이 어쩌면 오브리가두에서 유래했을지 모른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일본인들은 서양 문화를 포르투갈로부터 배운 게 사실이다. 내가 처음 포르투갈을 방문했을 때 너무나 고맙고 반가워 눈가에 눈물이 핑 돌 정도였으니까. 오늘 우리는 아침부터 시내를 돌아다녔다. 아파트 호텔 근처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거기서 걸어서 바다로 가고 언덕을 오르고 구시가지를 걸었다. 원래 사적지 순례는 싫어하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그 많은 곳을 둘러보았다. 우연히 들어간 기념품 가게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남자가 벼랑간 일본어로 일본인이세요? 라고 물었다. 오랜만에 일본어를 썼다고 말한 그는 모니라는 방글라데시인이었다. 그는 도치기현에서 12년 동안 일했다고 했다.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상냥한 사람들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물론 그렇게 듣기 좋게 꾸며 말하면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는 나지만 그는 그 후 자신이 살았던 12년간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왜 일본에서 눌러앉지 않았느냐고 묻자 비자가 나오지 않아 돌아왔다고 했다.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시가지를 걷고 있는데 레스토랑 점원이 우리를 불러세웠다. 우리는 밥을 먹은 뒤였으므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설명했는데도 페르난도는 일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일본어로 역설했다.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정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페르난도뿐이 아니었다. 기념품 가게나 레스토랑 점원 등 만나는 사람 모두 일본 팬이었고 각자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치고는 자부심이 강한 편이었다. 페르난도는 일본과 포르투갈이 정신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참 인상적인 말을 했다. 우리도 포르투갈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이나 프랑스만 외국은 아니지 않는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문화 수준이 높은 데다 센스도 맛도 뒤지지 않는다. 친절함과 인간미는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노후를 보내면 어떨까 생각했을 만큼 이 나라에는 스트레스가 없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이라면 분명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친해진다. 아들은 그런 나를 보고 지나치게 무방비 상태라며 웃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덧붙인다. 아빠는 참 재밌는 사람이야. 좀 창피할 때도 있지만 그게 바로 아빠의 매력인 것 같아. 하지만 현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게 진정한 여행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관광과 여행의 차이는 정해진 코스를 걷느냐, 자신이 길을 스스로 정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여행을 한다면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단연 재밌다. 가이드북에 실린 관광용 레스토랑보다 현지인들과 섞여 그 고장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좋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여행이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괘씸한 아들. 그렇다면 나도 보여주겠다. 7월 어느 날. 일기에는 항상 아들을 참 괜찮은 애처럼 써놓았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쓰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 아들은 정말 나한테 무례하게 굴 때가 많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자꾸 말을 걸지만 평소에는 다르다. 내가 일기에 아들의 좋은 점만 쓰기 때문에 독자들은 치즈 씨의 아드님은 잘 자란 것 같다 라고 댓글을 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착하고 좋은 점도 있어 분명히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이지 실제 아들은 99% 전혀 다르다. 귀엽지도 잘 자란 것도 아니다. 내가 안녕이라고 인사해도 안녕이란 말이 돌아온 적이 없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안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했어 라고 언성을 높인다. Oh no. 그뿐이 아니다. 용돈을 줄 때는 아 고마워 라고 들리는 크기로 대답이 돌아오는데
둘이 밥을 먹을 때 오늘 점심시간에 학교는 어땠어? 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일단 나직이 라든가 응 이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없다. Oh no. 평소에는 거의 이런 식이다. 하지만 자신의 장래 일이나 음악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땐 잠깐 괜찮아? 라고 묻고는 주구장창 자기 말만 한다. 그 차이가 정말 크다. 오늘 낮에 나간다고 했는데 나갈 기색이 안 보여. 너 먹고 나서 나간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잖아. 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면서 목소리를 높인다. Oh no. 어이가 없지만 부모의 위험도 없는 나는 맥없이 아들 방을 뒤로 하고 복도에서 그 취급을 받는 것에 화가 나서 젠장 하며 벌레 씹은 얼굴을 한다. 밥이 다 되어 밥 먹어 하면 알아 라고 불평하고 맛있어? 하고 물으면 맛있어 라고 소리 지른다. 거기서 내가 폭발해 화를 내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만 참는다. 이렇게 쓰면 독자들은 그게 보통이에요.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댓글을 다는데 그건 아니잖아.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16살 반항기 아들 때문에 열받지 않는 날이 없다. Oh no. 그래서 나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밥이 다 돼도 밥 먹어 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의 목만 거기에 놓아둔다. 식든 말든 상관없다. 나만 다 먹고 나서 내 목만 치우면 그만이다. 식사하는 중에도 대화는 하지 않는다. 말을 걸어봤자 불쾌할 게 뻔하므로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뭐라고 말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중얼거리면 된다. 그때 내 기분이 좋으면 들어주는 정도의 자세로 일관한다. 용돈도 내가 주진 않는다. 용돈을 받으러 오면 물론 주지만 부모인 내가 머리 숙이며 주고 싶진 않다. 물론 아침 인사도 잘 자라는 저녁 인사도 하지 않는다. 밖에서 돌아오면 아들 방문에 손소독, 샤워라고 쪽지를 붙여둔다. 어때? 이제 아빠가 화났다는 걸 알겠니? 자기 아들한테까지 무시당해서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은 그만두기로 했다. 자신의 장래 정도는 스스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걱정이 돼서 진학에 대한 조언을 해도 근데 어쩔 수 없어 하기 싫은걸? 그딴 식으로밖에 대답 못하는 녀석한테 대체 무슨 조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버려둬도 죽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그건 자신이 책임질 일이다.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그러면서도 로버트나 사라, 니콜라의 부모가 우리 집에 놀러오면 활짝 웃으며 잘도 제잘거린다. 나를 따돌리고 통역 따위는 할 생각도 없는지 프랑스어로 대화를 이끌어간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아니까 곁눈질로 나를 힐끗힐끗 보면서 그리고는 도중에 아빠는 모르지? 라고 놀리듯 묻는다. 바보 취급하지 마 하고 말하고 싶다. 너를 이렇게까지 키운 건 나잖아. 생색내고 싶진 않지만 아빠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 같으면 프랑스어로 떠들어대는 수다에 이러쿵저러쿵 끼어들고 싶기나 하겠니? 여기는 내 집이니 너희들 모두 일본어로 해라. 이렇게 하여 츠즈가의 냉전 시대가 개막되었다. 나는 진짜 화가 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예 대꾸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일절 말도 걸지 않기로 했다.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정말이다. 연금을 받게 된 자신의 나이에 놀란 하루. 8월 어느 날, 오늘 아침 아들이 컴퓨터를 들고 와 프랑스 시골집 목록을 보여주었다. 그리 비싸지 않고 지금이라도 예약할 수 있는 곳을 아들이 골라 보여준 것이다. 잘 알아봤구나 하고 놀랄 정도로 프랑스 각지의 시골집이 나와 있는 정보였다. 아빠는 시골에 살고 싶다고 맨날 그랬잖아. 그러려면 이런 곳에 한번 머물면서 찾던 곳이 맞는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남프랑스, 프로방스, 스위스 국경, 알프스, 알자스, 스페인 국경, 프랑스의 교토로 불리는 보르도 지방, 브르타뉴 지방 등등 풍광 좋은 시골 민박집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아빠는 어떤 곳에서 살고 싶어? 글쎄, 남프랑스나 알프스까지 가버리면 파리로 돌아오기가 힘드니까 파리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마을이 좋을 것 같은데? 마을?
그건 무리일 것 같은데? 왜? 아빠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있어. 나 외딴 산골을 참 좋아하거든. 아빠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 곳에서는 3일도 못 버틸걸?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은 안 될 것 같아. 아들이 나를 잘도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녀석은 나와 16년밖에 같이 살지 않았는데 말이다. 사람의 인생이란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인생을 잘 설계하거나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 예정대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제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한다 해도 결국은 닥치는 대로 살기 마련이다. 팔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도시는 피곤해. 평생 재택근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니까 땅을 갖고 싶구나. 어디든 괜찮은데 너를 남겨두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네가 가족과 사는 파리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 그래, 아빠는 이제 화가가 돼야겠다. 또 시작이군. 이제 됐어. 좋을 대로 해. 아들은 웃었으나 나는 웃지 않았다. 어찌됐건 좋다. 집 뒤에 작은 아뜰리에가 있으면 좋겠고, 아무튼 내가 창작한 세계에 둘러싸여 살고 싶다. 장콕토 같은 느낌으로. 그럼 바르비종 같은 곳? 아, 좋지. 그곳이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까. 잠깐만. 아들이 컴퓨터로 바르비종 주변의 물건을 검색했다. 그리고 집 한 채를 찾아냈다. 아기자기한 마당이 있고 오래된 안채 옆으로 마구간이었던 창고가 딸려있다. 건물이 형편없이 낡아서 공사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싸다. 사진을 봤더니 주위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마구간을 민박집으로 개조해서 작은 호텔이라도 해볼까? 됐어. 화가가 되겠다면서. 한 쌍만 받고 저녁에는 내가 밥을 차려주면 되지 않을까? 관두는 게 좋겠어. 왜? 아빤 금방 사람들이랑 티격태격 할 것이고 돈도 계산할 줄 모르잖아. 애초에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고용할 거고, 그러면 힘들어서 결국 파리로 돌아가겠다고 할 게 뻔해. 예리하다. 나와 16년밖에 같이 살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했다. 그냥 파리를 탈출하고 싶어. 남은 인생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외롭더라도 자신에게 가식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거 괜찮은데? 얼마 전에 연금 안내 통보를 받았어. 프랑스 정부로부터. 연금? 진짜? 앞으로 5년 후면 연금을 받을 수 있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다고? 믿을 수가 없군. 아빤 할아버지 다 됐네.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는 마주보며 파한대소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20년이나 세금을 냈기 때문에 연금이란 걸 받을 수 있게 된 모양이다. 뜻밖의 소식에 난 뒤로 넘어갈 뻔했다. 하지만 이걸로 최소한의 생활은 해나갈 수 있다. 책상 서랍에서 연금 안내장을 꺼내 아들에게 읽어보게 했다. 정말이네. 65살부터 지급하나 봐. 연금 생활자가 되는 거야. 아빠한테 그런 삶이 준비돼 있었다는 말인가? 어울리지 않아. 네가 어른이 된다는 거지. 우는 아들을 보면서 벼랑간 늙어버린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엔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원고지를 채워나갈 것이고 죽을 때까지 기타 줄을 교환하며 살 것이다. 아빠, 어디 갈까? 어디든 좋지 않아? 아직 방학이 많이 남았으니까 거기서 한가하게 보내자. 이렇게 장래에 대해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자신이 우뭇가사리처럼 쑥 밀려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솔직히 프랑스 시골에서 잘 살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결단하기까지는 앞으로 2, 3년 혹은 더 걸릴 수도 있다. 아직 몇몇 프로젝트와 창작 아이디어가 남아있으므로 이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결정해 갈 것이다. 하여튼 파리 탈출, 이것이 지금 나의 작은 목표이다. 그때가 바로 아들과 헤어져야 하는 순간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옥신각신하면서도 둘이서 살고 싶다. 그건 그렇고 내가 벌써 연금 받을 나이라니.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아들, 이에 발끈하는 아빠. 프랑스 시골 생활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다락방 침실에서 눈을 떴다.
일어나니 평소 천장과 달리 삼각형이어서 왠지 기분이 묘했다. 아들이 인터넷에서 찾은 바닷가의 작은 집인데 주위에 띄엄띄엄 민가가 있을 뿐 정말 자연에 둘러싸인 정말 사람이 없는 진짜 시골 마을이다. 아빠가 파리를 떠나 사람 없는 마을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찾은 곳이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아들은 말했다. 지금은 코로나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지만 나는 파리에서 학교에 다녀야 하니까 아빠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빠는 여기서 혼자 살아야 해. 밤에 누가 보고 싶어도 술집도 없고 친구도 없어. 계속 여기서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그 점을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주일을 여기서 지내보면 좋지 않을까? 내가 넓은 방을 쓰고 옆 작은 방에서 아들이 잤다. 방 2개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주택으로 50제곱미터 정도 되는 느낌의 시골집이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막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늑함은 최고였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척 조용했다. 어젯밤에는 창문을 열자마자 바로 머리 위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귀여운 욕조가 창가에 있는 특이한 구조. 내 방에는 다다미 1장도 안 되는 작은 작업실이 딸려 있다. 그림 같은 좁은 공간이지만 작은 창문이 있고 멀리 희미하게 바다가 보였다. 창문으로 얼굴을 쑥 내밀자 왼편의 등대가 멀리 영국이 보일 듯한 기분이 들었다. 1층은 살롱인지 주방인지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이상적인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어 요리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냥 있을 수 없다. 주방 창문부터 돌계단 오솔길이 해변까지 뻗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림이 되고 힐링이 된다. 아들의 방은 다다미 4장 반 정도의 방이지만 샤워실이 같이 있어 만나기 싫으면 서로 방에 틀어박혀 만나지 않아도 된다. 집 옆에 작은 정원이 있고 거기에 의자를 들고 나와 나는 기타를 치며 지내고 있다. 뒤쪽이 숲이고 말이 다니는 길도 있고 반대편은 바다다. 프랑스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식료품을 사러 아들과 외출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너무 작아서 식료품점이 없었다. 마을 사람에게 물었더니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슈퍼마켓까지 가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발길을 돌려 차를 타고 슈퍼마켓까지 15분 가서 일주일 동안 먹을 식재료를 사왔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괜찮아? 그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빠, 여행과 생활은 전혀 다르잖아. 이 마을 사람들밖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젊은 여자가 없는데도? 저기 요즘 아빠는 젊은 여자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나는 즉각 앞서 한 말을 철회했다. 어쨌거나 잘 봐. 모두 아빠보다 나이 든 사람들 뿐이야. 이렇게 사람이 드문 마을에서 아빠는 외지 일본인으로 살게 되는 거야. 노골적인 차별은 하지 않을지 몰라도 반기지 않을 순 있겠네. 해낼 수 있을까? 파리 사람들은 코스모폴리턴이라 누구든 재밌으면 받아주는데 이런 시골 마을은 보수적이야. 아빠가 아무리 재밌는 일본 아저씨라도 안 될걸? 집을 사고 파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선 이미 늦어. 아빠는 언제나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 실행에 옮기니까 실패를 하는 거야. 제기랄. 분해서 어금니를 깨물어 버렸다. 하지만 아들은 꽤 심한 말을 해도 조리는 있다. 그러니까 잘 듣고 판단 자료로 삼는 게 좋겠다. 파리는 대도시여서 옳고 그름을 따져 우기면 되지만 여기서 다투다가는 사방이 막힌다. 불안해졌다. 파리라면 외로울 때 크리스토프나 로만 같은 바에 가서 수다 떨며 시간을 보내면 된다. 근데 여기에는 원래 바 같은 건 없다. 아니, 카페조차 없다. 카페가 없네. 그거구나, 문제는.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고 점심은 밖에 식탁을 내놓고 먹었다. 바다 쪽에는 일요일이라 어디선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한물간 쓸쓸한 해수욕장인 것 같다. 근데 봐봐, 젊은 애도 있어. 있잖아, 젊은 애. 쟤네는 어디서 왔을까? 주변에 거리가 있나 봐. 그래도 쟤네 중에 아빠가 불러서 어울릴 만한 일은 99% 없잖아. 아니 100% 없어. 상대 안 해. 애당초 아빠의 프랑스어는 형편 없으니까. 젠장. 여름에는 바다에 사람들이 몰리나 봐.
근데 겨울은 반대로 엄청 외로워. 부딪히는 바람이나 파도를 상상해봐. 창문이 덜컹거리고 바람이 휘몰아쳐. 아들은 정말 밥맛 없는 놈이다. 한겨울 북프랑스는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져. 지금은 괜찮지만 눈도 쌓일 거고 점점 고독해질 거야. 아빠 같은 수다쟁이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개라도 키울 거야. 그거 괜찮지. 하지만 그래도 외로울 거야. 사람 하나 없을 테니까. 너 말이야. 아빠 꿈을 마구 깨트려서 대체 뭐가 즐거운 건데? 별로 안 깨트렸어. 하지만 현실적인 걸 생각하면 도시밖에 모르는 아빠의 성격을 잘 아니까 걱정이 돼. 조언을 해줄 사람이 나 말고 없잖아. 생색내고 있네. 근데 여기서는 만남도 없어요. 시골 말고 적어도 수만 명 정도 사는 도시 근처로 하면? 시골로 단정 짓지 말고 파리 이외의 중소도시로 한다든가. 카페가 두세 군데 있는 곳이 좋지 않을까? 노후를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아직 60살이고 틀어박히면 창작도 뭐도 할 수 없게 돼. 전원생활 같은 소설 앞만 써도 아무도 읽지 않을 거고. 시끄러워. 아빠 일까지 참견하지 마. 토마 엄마가 아빠 멋있다고 하더라. 무슨 뜻이야? 그 사람도 싱글맘이니까 우선 혼활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나는 저녁 무렵에 혼자 해변을 걸었다. 파리는 폭염으로 40도 가까이 되는데 이 근처는 30도 정도로 시원하다. 그리고 해변은 잔잔했다. 조개 껍질을 주우며 걸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코로나 시대를 사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아들이 말하는 것도 이해한다. 아들은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 자꾸 생각이 바뀌는 내 성격을 알고 있어서 못 박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명의 속도에 맞춰 사는데 질려버렸다. 그 결과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인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몸도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틀린 것 같지 않다. 발을 내디딜지 말지 지금 생각해봐야 한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려고 하는지 여기 머무는 동안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겠다. 엄마를 외치는 소년,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들. 8월 어느 날, 지는 석양을 보기 위해 저녁 무렵 아들과 해변으로 나갔다. 아들과는 늘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아들은 이제 나보다 훨씬 큰 남자로 성장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대화는 없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다. 문득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다. 지금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고등학생이지만 어릴 때는 사랑스러운 애였다. 아빠란 참 신기하다. 어린 소년이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고등학생이든 다를 바 없다. 평생 이 애는 나의 귀여운 아들인 것이다. 그러자 그때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 소년이 달려와 우리 근처에 있던 엄마의 다리를 껴안았다. 그 아이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떼를 쓰고 있었다. 더 놀고 싶지만 벌써 태양이 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 싫어 싫어 더 놀고 싶어 엄마 엄마 하며 아이는 외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점차 울음소리로 변해간다. 엄마 엄마.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 나의 아들 같기도 했다. 나는 단둘이 살게 되면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이 엄마라는 말을 경계해왔다. 특히 10살 때, 11살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엄마가 없어진 뒤 한동안 엄마하고 어리광 부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로부터 아들을 지켜왔다. 아들도 어리광 부리는 아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살았다. 도망갈 때도 있었고 대부분은 무표정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 있는 경우에는 아들의 어깨를 끌어안고 그 자리를 떠났으나 내가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닥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엄마 돌아가고 싶지 않아. 더 놀고 싶어. 안 돼 자크. 이제 돌아가야 해. 돌아가고 싶지 않아. 자크 집에 가는 거야. 자 착하지? 울지 마. 또 데려올게.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그 아이의 엄마는 내 아들의 눈앞에서 소년을 껴안고 키스를 했다. 하지만 나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아들을 피하게 하지 않을 거다. 아들은 이제 곧 17살이 된다. 내후년부터 대학생이다.
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다. 곁눈질로 아들을 힐끗 확인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 이해는 항상 이런 눈으로 온 세상의 모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다음 순간 아들은 속마음을 숨기듯 코웃음을 쳤다. 나는 아찔했다. 그 웃는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아이구나 하며 잠옷 형이라도 되는 양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태양이 이 모자의 맞은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아니, 딱 한 번 12살 때 왜 이렇게 됐는지 객관적으로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아들은 내 앞에서 일절 그런 말 하지 마. 난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거야. 라며 엄청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화를 냈다. 나는 아들이 떠안고 있는 아픔을 알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제든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생각이었지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치지가에서 금기사항이 되었다. 내가 부족한 탓도 있기에. 그렇다. 나는 쭉 부담감을 안고 살았다. 빈자리를 그대로 둔 채 그것만은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아들은 내 옆에서 무럭무럭 성장했다. 내가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것만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까닭에 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모든 걸 시간에 맡겨왔다. 엄마는 광활한 모래사장 한가운데서 소년을 두 손으로 끌어안더니 그대로 껴안았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 아이는 젖은 얼굴을 엄마의 어깨 축지에 문지르며 눈물을 참고 있었다. 그리고 젖은 눈매를 엄마의 목덜미로 쓱 닦았다. 엄마는 소년의 얼굴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껴안았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태양이 수평선 건너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시뻘건 세계였다. 나는 아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야, 스케이트보드 탈래? 모자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 나는 붉은 태양을 보며 물어보았다. 응, 이라고 아들이 말했다. 해변 중간에 콘크리트 방파제 잔해가 50m쯤 묻혀 있었다. 그곳은 현지 스케이터 보더들이 스케이트보드 연습을 하는 장소였다. 젊은이들이 떠난 후 아들은 거기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록밴드 에코즈를 시작했을 때의 나 자신이 있었다. 너무 닮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입꼬리가 올라갔다. 스케이트보드가 우둘투둘한 콘크리트 위를 달리는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리밖에 없었다.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이었다. 그렇다. 나랑 아들밖에 없었다.